예, 안녕하세요. 생존TV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먹을거리와 식량과 그리고 시민의 건강 문제, 에너지 문제,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 물리적 조건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고 급격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인데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들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시리즈로 짚어보는 TV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먹을거리 위기와 관련된 주제로 패널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덕일 선생님이 우리 먹을거리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농업과 생산 아니겠습니까? 기후위기 측면에서 농업과 생산에서 어떤 자체적인 위기의식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올해 당장 겨울이 너무 따뜻했잖아요.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땅이 좀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이게 땅 스스로 이렇게 자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겨울 내 그냥 땅이 젖어 있는 채로 그냥 축축한 상태로 있어요. 이러다 보면 내년에 이제 올해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병해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거다, 뭐 이런 우려를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는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2050년까지 거의 170억까지 150억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후 위기 시기에 정말 제대로 공급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 근데 시민들은 아니 국제적으로 러시아라든가 먼 곳에서 식량이 뭐 몇 프로 줄어드는데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이유가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량의 60% 정도를 전 세계의 5개 내지 6개의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풍년이 들면은 여기서 풍년된 거를 옮겨가지 않고 이거를 바닷속에 빠뜨리거나 이거를 폐기시키죠. 그래야지만 여기에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번에 생산이라든가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소비 문화, 우리 식생활 문화가 기후 위기에 어떻게 변화를 겪고 있는 건지. 기후변화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세계에 비해서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고 있는지는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이건 기상청이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세계가 약 0.8도 기온이 상승했다면 우리나라 약 1.3도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 100년 정도 또는 50년 이후에 기후 상승폭 보면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에 관련된 특별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굉장히 가파르게 기후가 상승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 기후도가 변화되면서, 이 그림이 그거거든요. 현재 우리나라가 아열대 현상을 나타나는 게 이 정도 범주라면 향후 2050년 정도 되면 요 정도, 우리나라 면적의 한 40% 정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더워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먹는 게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주산지 변화인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작물이 완전히 재배 환경이 바뀌면서,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던 감귤을 이제 충청권에서 생산하고 전남, 전북에서 생산하게 되고, 충청권, 경북이 굉장히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이런 사과들을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상황이 멀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또 점점 더 더워지다 보면은 나중에 여름이 뭐 42도 되고 이러면 완전 아열대로 되다 보면 우리가 완전 식문화가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그렇지만 그건 우리보다 더 더운 지역에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훌륭하신 주문이시고.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이게 식량 자급의 상태가 바뀌면 우리가 많이 마시고 있는 커피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과, 가장 먼저 사라질 품목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면 많이 먹는 술도 많이 먹죠, 한국인이. 맥주 당연히 없어질 거고요. 여기 사과나 커피나 감자쌀, 아보카도, 땅콩, 해산물, 얘네들이 지구온난화에서 없어질 식품 중에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거든요. 저희 굉장히 친숙한 것들이잖아요. 그전에는 먹거리의 위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못 사는 국가 혹은 한 국가 안에서도 이제 그 못 사는 사람들의 문제였다면, 이제 그 2000년대 이후로는 이제 이런 이제 상대적 빈곤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먹거리의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많은, 그러니까 먹거리의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절대적 식량 부족의 시대로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그 먹거리의 위기가
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아까 그 김덕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 글로벌 식품 산업 체계로부터 비롯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 먹거리 생산량이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글로벌 식품 산업 체계에서는 이제 먼 거리를 통해서 이제 오는 이제 먹거리의 이 먼 거리 이송이 보편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더욱 이제 그 부채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세계 이제 식량 체계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무역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주 근본적으로 땅과 물과 에너지의 문제를 동반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영양분을 적게 주고 땅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최대의 꼴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만 만약 이게 내 땅이다 이러면은 내 땅에 최대한 양분을 높게 해서 농약비를 덜 쓰면서 지속적으로 농사 지으려고 하는 방식을 추구할 텐데 이게 남의 땅이고 내가 언제든지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이러면은 화학비료 쓰고 화학 농약 써서 최대한 오래 많이 빼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요 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다는 거죠, 지금. 먹을거리 관련된 기본 정책이나 제도에서 농업 생산의 안정적 구조를 정책적이나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그 방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저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기술로다가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식물 공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든지 또는 뭐 이 다른 방식의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땅 자체를 토양을 튼튼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다 친환경 농업지구로 만들자. 뭐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만들지 않는 한은 계속 이게 자본과 또 기술이라는 것으로 다 자꾸만 얘기를 하면서 호도를 하지 않을까. 농민들이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식물공장 그 채소를 봤거든요. 근데 뭐 흙냄새 안 나고 보들보들하다고 또 학생들은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면 농민들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식물공장이라는 거는 흙이 없는 상태에서 자라는 것이고 도시농업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농민들은 농사를 안 짓는다면 이게 얼마나 갈 것인가. 요즘에 아이들이 딸기 언제 나니 그러면 다 겨울에 난대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철이 없다 그러거든요. 철에 맞는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딸기를 겨울에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에너지를 갖다 계속 투입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것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없이 기름 떼가면서. 요즘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우리 조천호 기상과학자분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위기에 관련된 시민 인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기 그분이 쓰신 책에도 보면은 지금의 기후 위기는 그런 위기를 그런 적응기를 박탈한다는 그런 그 속도와 양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는 그걸 그 속도를 늦추는 어떤 대응책도 필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기후 변화는 기정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 먹을거리 문제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준비,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식탁의 문제를 봤을 때 실제로 그러한 그 기후 위기에 대한 먹을거리의 어떤 고민들이 정책이 지금 구상이 되고 있고 실행이 되고 있는데 피부에 와 닿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소비자들은 좀 저렴한 거를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살림에서도 국내 먹거리들, 또 안전한 먹거리들 하고 계시지만 사실 비용이 일반 그냥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한살림에서 좀 보조, 뭐 그런 친환경 먹거리들에 대한 보조가 있다라던가 아니면 직거래 장터라던가 이걸 좀 건물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좀 보조를 농민들에게 보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가 소비를 할 때 저렴하면서도 좋은 먹거리가 있다면 당연히 그거를 선택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뭐 밀가루 음식이라던가 생선이라던가 저 이런 것들 요새 되게 고민이거든요. 내가 생선을 먹어도 될까? 이거 밀가루 먹어서 나 죽어도 안 썩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는데 사실 몰라요. 주변에 그냥 같이 뭐 음식하는 사람들 뭐 주변에 주부들한테 물어봐도 밀가루 많이 먹으면 안 된대. 그럼 왜?
우리나라 밀이 좋은 거야.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고 내가 먹는 거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것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좀 바코드를 찍는다던가 아니면 사진이라던가 그냥 일반 주부들, 아이들도 좀 알아볼 수 있는 표시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가정을 구성해서 아이들을 먹이거나 또는 주부로서 내가 먹거나 뭐 직장에 출근하는 남편에 대해서 뭐 먹을거리 챙겨주거나 그러다 보면은 보는 시각도 다양해질 텐데 아마 느끼는 위기가 훨씬 더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 피부로 체감하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혹시 우리 박민진 선생님이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 밥상은 푸드 마일리지가 어떤가요? 저는 사실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밥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가까운 데 생산되는 거를 먹는 게 필요하니까 일단 생협 제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다행히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생활협동조합 매장이 있어서 이왕이면 국산에 기본적으로 지역에 그리고 생협 제품 그리고 이왕이면 뭐 축산류 같은 경우도 동물복지가 있는 걸 좀 먹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런 작물이라던가 이런 이제 변화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뭐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겠다. 뭐 앞으로 식량의 부족에 대비한다던가 아니면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변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기도 정책 하나만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급식으로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지금 급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늘이 부족하고 양파가 부족하고 감자가 부족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근데 그거를 딴 데서 사오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논농사라든지 돈 되는 농사로 돌아갔던 농사를 다양하게 농사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것이 경기도가 감자 농사를 경기도 같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자 해서 친환경 감자 농사 재배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농민들이 생산한 거를 뭐 전량 수매를 해준 거야. 팔든 안 팔든. 이건 뭐냐면은 어떻든 소비처들이 다양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면은 품목이 드러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아까 먹거리 전략 체계, 그러니까 푸드 플랜상 생산과 유통과 소비 전략 체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조정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푸드마일리도 줄일 수 있고 친환경 농산물도 훨씬 더 늘릴 수 있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생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앞으로 비용이 굉장히 이제 예측 불가능하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해외 의존도 그리고 국내 생산도 이렇게 불확실성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위기인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푸드 플랜 아래에서 저는 녹여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개별적인 농가 그리고 소비자 작은 소비자 단위가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럼 대안적으로 이제 국가적 사회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제안이라든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푸드 플랜의 방향을 이렇게 가야 된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 중에 이제 예전에 경기도에서도 마늘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늘은 의성에 가야 이제 올 수 있는 거고요. 참외는 대부분 성주에서 전국으로 유통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국내산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지역에서 이제 특산물이라고 하죠. 이제 특산물 형태의 이제 지역적 분업 체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또한 이제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제 이동하는 이제 이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한 지역 내에서 이제 대규모로 한 작물만 이제 쭉 재배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물질 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순환이 파괴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순환이 파괴되면 자연적으로 농약도 많이 써야 되고요. 제초제도 많이 써야 되고 비료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이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이 기후 위기를 부채질하는 그러니까 농업 생산이 기후 위기에 일조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그 국내 안에서도 지역적으로 분업화된 먹을거리 체계를 한 지역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할 것인가. 이게
소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기업농이나 대농 같은 경우는 다투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석유에 기반한 농업. 그러니까 한 작물만 많이 재배하게 되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뿌리고 많이 넣죠. 그런데 소농은 대체로 이제 가족노동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농약을 치더라도 많이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먹을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다양성이 생기고 지역 내에서 물질 순환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소농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역 내 먹거리 조달책을 마련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이제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그 푸드플랜을 통해서 이제 풀어가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농, 중소농 중심으로 만약 하게 되면은 자기 노동력을 투하하는데 그렇게 생산된 거를 제대로 팔아주면 되는데 팔아줄 수 있는 공간이 대규모에게 다 몰려있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걸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아까 이 지역 단위 식량 체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공급식 체계라든지 학교급식 체계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만들어주면은 이 농민들이 훨씬 더 생산에 집중하고 이 농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됐을 때 소비자들에게도 아무래도 기후 위기, 그러니까 푸드 마일리지로 보면은 기후 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식재료라든가 농산물을 선택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 접근성이 높아지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동물 복지 관련된 솔직히 선택권이 굉장히 취약하긴 한데요. 오히려 저렴하게 내놔도 잘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시민들의 인식의 문제일까? 아니 시장에 예를 들면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그러니까 푸드 마일리지에서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산물들이 다양하다면 오히려 선택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활인이기 때문에 지역에 좀 가까이에서 나는 먹을거리 우선 선택하자. 푸드 마일리지 뭐 이런 거 다 엄청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천적으로는 일명 로컬 푸드, 가까이서 난 거 먹어야지. 음식물 쓰레기 좀 줄이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음식물 쓰레기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버리고 처리를 못해서도 버리고 많은데 음식물 쓰레기 좀 줄여보자. 그리고 사실 국제 유엔에서도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데 육류 소비, 유제품 소비를 좀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 좀 전환해보자라는 이 공동의 선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육류 중심에서 채식을 좀 많이 먹는 문화로 바꾸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엄청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하고 산림을 파괴하고 이런 것 자체를 다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가까이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로컬 푸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육류 소비를 좀 줄이면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뀌는 노력들을 조금만 한다라면 나의 작은 실천이 아마 지구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금의 소비가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건 우리 국민들이 감수하고 비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인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한 교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은경 선생님 어떻게 마무리 발언? 저 로컬 푸드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철 과일들 아이들이랑 좀 공부해보고, 애들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먹는 과일 앞으로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선 앞으로도 계속 먹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업시 축산 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가 전 지구적 기후 위기를 조장하는 원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기후 위기는 바로 우리한테 바로 대먹이만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로 기후 위기를 시리즈로 다룰 텐데 아마 더 깊게 논의할 수 있는 또 넓은 자리, 시민들과 대화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기후 위기의 문제는 계속될 거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 추가적으로 한번 더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모두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